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챕터 11장 유인급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유인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인데 뭔가를 유인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인트로 보니까 제일 앞에 첫 번째 장에 나는 일이 좋다. 일은 나를 매혹시킨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일을 살필 수 있다. 뭐야? 워커홀릭이야?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에 걸쳐 우리는 현물 노동시장이라 불리는 스팟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물 노동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의 그냥 노동력이 제공되는 그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동시장. 네, 이렇게 있는데 현물 노동시장이라고 불리는 환경 내에서 고용계약이 갖는 성격에 관해서 연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냥 현물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노동의 수요 공급 살펴본 것이고요. 자, 매기간 기업은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기간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임금을 보는 거죠.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까? 고용하려는 근로자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임금이 얼마 있으면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몇 시간 동안 일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건 기업이고요. 근로자들은 이제 노동의 공급이죠. 근로자들은 몇 시간 일을 할까 결정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일할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노동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공급.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과 근로자들의 상호작용이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균형점, 그래서 균형 고용량, 균형 임금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급의 상호작용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의 균형 임금과 그리고 균형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균형 고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균형 임금을 공표화면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각자 적절한 노동 공급, 노동 수요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 주어진 임금 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자들은 기업이 주어진 임금 하에서처럼 여기도 들어가야죠.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시간 일을 할까?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현물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VMPL이죠. 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집니다.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단락. 자, 이 장에서 우리는 노사 간의 고용계약의 본질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거래요. 현물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가지는 문제점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노동시장의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이윤 모두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한계라고 할까요? 분석의 한계는 요거요. 한계는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에 따라서 요 계약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또 더 나가서 기업의 이윤입니다. 기업의 이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했느냐가 생산성과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계약이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계약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고용주들은 거기 보시면 근로자들의 진정한 생산성을 모르고 근로자는 가능한 한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정보가 비대칭돼 있다고요. 적은 노력을 투입하면서 높은 급여를 받게 돼. 이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과 근로자가 되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은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고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 피라미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진정한 생산성을 모르네요. 기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성을 잘 몰라요. 생산성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력에 대한 개수급 보상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모르니까 임금을 어떻게 제공하는가가 다르게 됩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에 대한 어떤 계약 구조라고 할까요? 계약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거기 보시면 하나는 개수급이에요. 개수급. 이 개수급이라는 게 뭐야? 예, 그렇죠. 거기 보시면 피스 레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노력에 대해서 개수급 어떤 생산 개수에 의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다른 기업들은요. 근로자들에게 시간급 보상을 합니다. 시간급. 이거는 이제 어떤 개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생산량 이런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 개수급 방식에서 근로자의 봉급은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이 개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야, 너 얼마나 많이 생산했냐.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어요. 유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시간급 방식에 따르면요. 근로자의 봉급은 현재 노력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물론 시간도 자기가 많은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건데 버팅기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과 관련이 없어요. 노력과 무관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면요. 학원의 수강생 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강생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급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이때는 시간만 때워도 그냥 임금을 얼마 주는 거니까 수강생 수랑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요. 태만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기가 어려우면 시간급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업무 시간에 공상에 빠지거나 그렇죠.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사적인 친구와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감시가 어려울 때.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뭔가 요건 인센티브가 있는데 요거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에서 폭넓은 종류의 보상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임금을 적절하게 어떻게 계약하는 것 중에서 이 유인을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센티브 페이라고 하고 있죠. 인센티브를 감안한 페이를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거를 유인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이해 가세요? 자,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노력을 유도해내도록 설계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끌어내는, 노력을 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끌어내는 임금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패키지, 이렇게 임금과 관련된 보수 패키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니까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인급여를 분석하게 되고 보수 패키지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이 어떻게 임금을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수급과 시간급 한번 볼게요. 자, 개수급과 시간급.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상 방식과 근로자의 업무 유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게 하나는 개수급, 말 그대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스 레이트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타임 레이트 해가지고 시간급,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급 체계에서는요, 근로자가 생산한 수량의 일정한 척도에 근거해서 근로자가 생산한 수량에 따르는 거죠. 근로자가 생산한 수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수량에 의존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의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들이 몇 벌의 바지를 생산했는가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되고요. 판매원들은 판매량 몇 개를 팔았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딜러 몇 대를 팔았냐,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캘리포니아 딸 수학 근로자들은 딸기를 몇 상자를 채웠는가에 따라서 급여를 다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급여의 대부분은 거기 블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장기가 되면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기업은 근로자의 성과 기록에 기초해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승진하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 오, 얘는 능력이 좀 있네. 아니, 몇 번 써다 보면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좋은지 낮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단순화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급 근로자의 주당 임금이 근로시간에만 의존하고 또 근로자 성과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급은 말 그대로 시간에 의존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별로 보니까 사탕, 공업용 화학물질, 조립식 구조용 철강 산업, 거기에는 주로 이제 시간급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신발 아니면 신발이라든가 남성용 셔츠 아니면 기초 철강 용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초 철강 용품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개수급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느 게 적절한가에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요거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로자는 생산성의 차이가 있어요. 생산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근로자는 또 일에 많이 투입하거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는 노력을 많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라든가 노력의 차이. 그러니까 생산성은 어떻게 타고난 거라고 하면 이거는 선천적이면 이거는 후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개수급과 시간급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할까 결정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자. 회사가 개수급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한 개 생산물의 가치와 정확히 같아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개수급을 사용하게 되면 개수급을 사용하는 사용시 거기 보시면 임금은 어떻게 된다? 임금은 한 개 생산물의 가치, 그쵸? 노동의 한 개 생산물 가치와 정확하게 같아져야 된다.
회사가 개수급을 적용하는 근로자에게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대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더 높은 임금을 줄 유인은 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가보시면 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이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력에 맞춰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정보가 비대칭돼 있죠. 근로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알아요. 자신의 능력을 알아요. 생산성을 알지만 기업은 몰라요. 기업은 몰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는 거야. 비대칭 정보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요. 근로자들은 또 자신의 생산성, 자신의 능력을 솔직하게 드러낼 유인도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저평가를 받으면 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개수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돼. 비대칭 정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따라서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없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얘가 열심히 하나? 생산성을 잘 모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여기에 사용되는 자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돈 아깝잖아. 그 결과 기업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비용, 감시 비용이야.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필요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감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또 기업마다 다르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어려운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기업들은 감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개수급 대신 시간급 보상 체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고정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간급 급여를 선택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급인 경우에는 감시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이 생겨.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 시간급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됐어. 얘가 이제 사실은 노력과 무관해서 태만할 수 있겠지만 시간급은 감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감시 비용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다음 단락 보세요. 두 방법 중에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체계를 사용하는데 감시 비용을 궁극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든 근로자가 부담하든 감시 비용이 매우 높은 기업은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새로운 사람을 감시하는 비용이 높이 든다고 할게요. 감시 비용이 높은 경우, 크다라고 할게요. 높은 경우. 이렇게 감시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어. 전가하면 되니까 조세 파트에서 개수급 체계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는 개수급을 사용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감시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제가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시간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급.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 감시하는 비용이 높은 그런 기업은 개수급은 X, 시간급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도 그와 같이 낮은 실수령 임금을 받고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근로자들은 생산량이 쉽게 간축될 수 있는 경우 감시 비용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너 몇 개 생산했냐? 얼마나 하루 오늘 얼마나 했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너 오늘 얼마나 공부했어? 연습장 페이지 몇 페이지 썼어? 이게 쉽게 감시가 되면 그 페이지 세 가지고 그만큼 보수를 주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된 바지의 수량, 수확된 딸기의 상자수, 지난기의 판매액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개수급이 이제 좀 더 타당한데 그게 아니라 생산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시 비용이 되게 높은 경우는
거기 보세요. 우리 대학교의 교수들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분들은 논문의 개수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 논문의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연구실에 나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연구를 하는 뭐 밖에서도 뭐 언제나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대학 교수라는 직책은 감시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라리 시간급으로 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임금 체계가 있을 때 근로자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할 것인가, 얼마만에 노력을 투입할 것인가, 최적 투입 크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개수급과 시간급이 존재할 때 근로자들은 얼마나 노력을 할까? 이거요. 거기 측면에서 볼게요. 얼마나 노력을 투입할 것인가? 네. 한번 봐주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개수급 근로자는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생산물을 생산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개수급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산을 얼마나 할까? 그 생산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니까 근로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노력을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근로자가 관심이야. 근로자는 목적식이 뭐라고요? 목적식이 우리가 늘상 했던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효용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 효용이 자기의 개수의 성과랑 관련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 노력도 들어가긴 하죠. 자, 더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근로자의 실수령 급여도 높아지고 효용도 높아집니다. 얘는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나 동시에 열심히 일을 할 때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생산량의 효용이 증가하지만 또 노력도 있어요. 노력. 노력은 이게 힘들잖아. 효용을 떨어뜨리는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데에는 비효용 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근로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사교 활동을 통해서 사적인 전화를 걸고 싶어 할 것이다. 그치? 풀리지도 않을 것 같은 문제에 막 매진해서 푸는 것보다는 됐어 그냥 편하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고 이런 걸 더 선호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근로자가 개수급을 받을 때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수평축에는 생산물이야.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생산물의 양. 스몰 q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거 따라서 쓰도록 할게요. 여기는 달러입니다. 달러, 돈,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MR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MC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MC가 able 하면은 이게 비용이 밑에서 보면은 이게 더 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더 있는 거야. 한계 비용이 더 낮은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에서는 근로자가 개수급을 사용할 때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개수급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개수급 제하에서 근로자의 노력 수준, 그거를 보는 거야. 근로자의 노력 수준, 요거를 생각해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근로자는 생산량 단위당 R달러의 일정한 보상을 받아요. 자기가 생산을 하게 되면 한 단위당 R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생산물 한 단위 추가했을 때 한 개 수익입니다. 이게 한 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한 개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에 따른 노력의 한 개 수익, MR은 수평.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더 하던 하지 않던 그냥 일정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추가되는 각 단위의 생산물은 고통을 나타내요. 여기 생산량이 올라갈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이득은 일정한데 이게 비용이 요거잖아. 고통이야, 고통.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일에 투입하는 노력이 많아질수록 생산을 많이 할수록 고통은 증가한다. 그래서 한계 비용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증가 시 자,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투입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고통도 어떻게 된다? 고통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가 우상향하는 거죠. 그 결과 MC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근로자는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을 결정해요. 여기, 그렇죠? 요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A불이 여기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들이 타고난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은 서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능력이 뛰어난, 얘 고능력자야. 예,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는 거기 보시면 생산물을 보다 쉽게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고능력자는 생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거야. 생산물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 생산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 능력이 보다 뛰어난 근로자들이 보유한 노력 곡선의 한계 비용은 더 낮아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MC가 더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능력자는 생산물을 쉽게 생산하고요. 당연히 생산량도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므로 이 분석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개수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노력 한 단위의 한계 수익이 그 노력의 한계 비용과 같도록 노력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 양이 바로 이걸 뜻하는 것이죠.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이 쉽게 생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더 많은 노력을 여기에다가 쏟아붓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일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을 할 것인가. 이건 개수급자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노력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고능력자일수록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급제 하에서 이렇게요. 자,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주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근로자들은 그들의 일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할까? 기업이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Q바라고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거기 보시면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은 근로자가 출근해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최소한의, 그래서 시간급자에서 최소한의 생산량 수준이 만약에 Q바라고 할게요. 이거라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더 뭐 생산을 안 해도 상관없어. 돈은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고 하루에 무조건 8시간만 채우면 그냥 임금 얼마 준다라고 할게요. 자, 근로자가 최소한의 노력을 달성하지 않으면 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근로시간마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임금을 주진 않지만 8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준다고 할게요. 이 경우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는요,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됩니까? 이만큼만 한다고. 그래서 Q 이상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생산을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보지. 자기한테 얻어지는 이득도 없는데 뭐 굳이 생산할 생각이 없게 됩니다. 자, 어쨌든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요게 만약 Q바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그냥 이만큼만 생산하게 되고요. 임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 분량만 생산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기업들도 알아. 시간급 보상체계를 제한하는 기업은요, 어차피 요만큼만 생산할 것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시간당 여기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근로자들이 갖게 되는 보수가 R이다라고 하면요. 그것만큼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시간급제 하에서 근로자는 그럼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때 거기 보시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로자의 효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효용은 뭐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R과 Q바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가 정해져 있고요. R도 정해져 있고 효용 내가 이 이상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로자들의 기업 간의 군집 현상인데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지금 근로자가 생산성에 따라서 시간급과 여기 개수급에 따라서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되면 기업마다 기업의 임금 체계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요. 군집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근로자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능력이야, 능력. 그리고 여기는 근로자 A 이렇게 있고요. A 근로자, 여기는 B 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효용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일정해요. R에다가 내가 최소한의 생산량만 하니까 효용이 일정해요. 그래서 시간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더 발휘하나 발휘하지 않나 똑같습니다. 시간급 근로자의 효용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개수급 근로자의 효용 곡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수급 근로자의 효용 곡선, 근로자의 효용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을 많이 발휘할수록 효용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설명 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시간급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 효용은 일자리에서 주는 소득 수준과 똑같습니다. 근데 소득이 이만큼이지. 그래서 이만큼 효용을 누리게 돼요. 시간급 일자리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얻게 됩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이나 능력이 낮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능력과 무관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왜냐하면 시간급 일자리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소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수급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효용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는 많은 생산물을 하는 거 없어요. 싫어해요.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요. 생산량을 적게 하게 돼. 생산량이 적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자신의 생산량에다 받게 되는 이득이 R은 똑같고요. Q0가 A라고 할게요. 요만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개수급 근로자인 경우에 B는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R이 똑같을지언정 자신의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높은 효용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은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적인 적은 보수를 받고 적은 효용을 누리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생산량을 많이 하고 많은 보수를 얻고 높은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두 종류의 고용계약은 무차별하지 않고요. 어떤 게 자신한테 과연 최선인가? 그걸 맞춰서 선택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은.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최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로 표시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A는 저능력자가 되는 거죠. 저능력자는 자, 어떠한 방식을 선호한다? 그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수급보다는 시간급을 선호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급 제시하는 기업의 일자리를 받게 되고요. 시간급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효용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자, 대조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이 고능력자네요. 고능력 근로자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시간급보다는 개수급이 훨씬 더 효용이 높잖아. 그래서 개수급 임금 체계인 기업을 선택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X스타 단위보다 낮은 능력을 가진 X스타가 딱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X스타보다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시간급을 선택하고요. X스타일 땐 똑같죠. X스타보다 높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개수급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능력에 따라 30 다른 기업에 모이게 됩니다. 저능력자는 시간급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고능력자는 개수급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무리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분리해 가지고요. 개수급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택하고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요. 자신들을 분리해서요. 생산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시간급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개수급을 제시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높은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개수급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임금이 시간급 근로자들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실의 증거들은 이 모형을 과연 어떻게 잘 설명합니까? 예, 실제로 해보니까 현실에 잘 부합하더라. 현실에 잘 부합하더라라는 게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개수급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시간급의 근로자들 비해서 더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신발 산업의 경우 개수급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간급 근로자들보다 한 시간당 13% 더 높다는 걸 밝혀져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수급 근로자들의 임금이 시간급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더 높은 이유는 여기요. 첫 번째 능력의 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력의 차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개수급으로 했을 때가 자신의 능력의 차이를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노력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급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능력자들을 더 끌어들여 가지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개수급이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개수급 보상 체계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개수급 방식의 임금 체계의 문제점.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자, 첫 번째 줄. 우리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개수급 유인 체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개수급의 장점 볼까요? 개수급의 장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복습이에요. 장점을 살펴보면은, 자, 개수급은 가장 우수한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우수한 고능력자를 끌어들여요. 고능력자를 유인할 수 있어요. 끌어들여 손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노력을 이끌어내고요. 높은 노력을 또 다시 끌어냅니다. 노력. 그래서 높은 성과에 대해서 직접 보상과 연계시킵니다. 보상을 성과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성과에 연계를 시킨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차별과 정실 인사의 역할을 최소. 차별을 줄여요. 능력 위주로 되고 정실 인사,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높은 노력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올립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 같은 이점이 많은데 노동시장에서 개수급이 자주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장점이 있다니까. 근데 현실에서 개수급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수급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현실 적용할 때 한계라고 할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마 명백한 이유는 기업이 생산할 때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팀의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 팀별 생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팀제로 이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될 수 있어요. 아니 한 명이 잘하면 뭐예요? 우리도 축구 같은 경우도 개인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팀의 성과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런 경우에는 개수급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 유인은 아무 쓸모 없어요. 자동차 생산 라인 하는데 아니 저 앞에서 일을 잘 못하면 내가 빨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인이 움직이는 속도는 라인에 있는 다른 모든 생산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팀에 의해서 생산되는 게 팀 전체의 개수급을 제시하는 보상체계 설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팀원의 개개인들의 구성 이런 거는 약간 무임승차 이런 것들이 언제나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팀제 때문에 무임승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개수급 체계는 근로자 자신들의 보상이 자신들 개개인들의 생산성에 연계가 될 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수급은요, 이게 개수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수량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수량만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들한테 연구 논문을 몇 편을 쓰세요라고 했더니 1년에 2편 써라 그렇게 되면 그냥 2편만 쓰면 돼. 퀄리티는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이나 뭐 할 때도 보면 퀄리티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량을 지나치게 강조해서요. 수량을 위해서 품질이 하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명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하는 생산물 어느 정도 이상은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들은 좀 줄일 수는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임금의 설정 공식의 품질과 수량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 거 이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량도 많이 어떻게 하고 품질까지 고려하고 이러려면 또 어떻게 돼요? 감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여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급 보상 체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딸기를 수확하는 근로자의 하루 급여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그때그때 성과가 불확실하다니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불확실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나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날씨가 안 좋아서 코로나가 터져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그렇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건을 많이 못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면 효율 임금 가설이 바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딸기를 수확하는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개료를 받고 일하는 판매사원의 임금이 전체 경제 실업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이 특히 위험 기피적일 수 있다고요. 위험 기피적인 경우 그러면 뭔가 성과 이런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급여나 월간 급여가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작은 걸 좋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 근로자들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보험을 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니까 시간급 하면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느낌이 좀 뭔가 보험에 가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간급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위험 기피적인 근로자들은 시간급 체계를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급을 이때는 선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 기피적인 근로자가 시간급 체계를 제한하는 기업에서 일하기를 선호하고요. 개수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기업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급여의 변동성이 발생할 때 비효용성을 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보상적 임금 격차는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보다 적은 기업들이 개수급을 제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수급 기업의 근로자들이 잘 알려진 톱니 효과를 또 두려워합니다. 톱니 효과라고 돼 있어요. 톱니 효과를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개수급 근로자가 기업에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할게요. 초과 달성했어. 달성시.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야, 잘했구나 해서 성과를 좋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나? 이렇게 기업들은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개수급 근로자가 기업에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했다라고 하면요. 경영진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에 대해서 작업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이거 너무 높은 보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대치를 더 올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음 기회는 개수급이 낮아지게 되고 동일한 봉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목표치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되게 버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특정한 몇 개의 근로자 유인책에 반응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던 소비에트 경영자들은 종종 유인책 이전에 게을렀거나 혹은 반혁명적이었다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제가 축구를 해봐. 손흥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치라면은 저는 뭐야? 능력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게을렀구만. 너 반혁명적이야. 이렇게 반동문자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톱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잘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들은 개수급 일자리를 주저하게 된다. 또 톱니 효과 때문에 개수급 근로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꺼린대요. 이거랑 마찬가지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때도 문제이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일자리에 좀 익숙해지는 거야. 일자리에 숙련도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를 또 꺼려. 너무너무 일을 잘하게 되면 또 약간 그렇게 되니까 좀 서서히 그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자리의 숙달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제조 방법이 약간 변화시킴으로써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개수급이 너무 높다라는 거로 해석하고 개수급률을 또 삭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뭔가 숙련도가 올라가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개수금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믿을 만한 약속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더 효율적이 되고 경쟁자를 능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습니다. 1895년에 또 설립된 링컨 일렉트릭 용접 제품과 자동차 용접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업 기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약간 좀 잘 조율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라는 사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너스와 이익 공유, 팀 인센티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자, 여기 개수급과 관련한 얘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그 다음에 이익 공유, 그리고 팀 인센티브 이렇게요. 팀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개개인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줄 볼게요. 기업은 종종 개수급과 판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방법이 개수급이 약간 인센티브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외에 보너스도 있어요. 자, 보너스는 기본급을 초과해서 자, 그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보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달성한 근로자의 성과에 연동됩니다. 성과에 연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는 미국 기업들의 최고 중역들 사이에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조업의 경우 94%, 건설업 같은 경우 90%, 은행의 67%가 중역들이 주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관리자들, 높은 좀 관리자들이죠. 자, 보너스는 상당 액수일 수 있는데 전형적인 근로자는 연봉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말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많은 보너스 프로그램은 기업 내 특정 근로자의 성과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프라핏을 갖게 되면 이러한 프라핏을요, 쉐어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뭔가 시장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게 하나의 이익 공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거야. 되돌려 준다는 거야. 자, 이익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소득을 근로자들 집단의 생산물에 대한 개수급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수급 체계와 다르게 이익 공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을 해치는, 그래서 이거는요, 단점이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 네거티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임승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임승차 문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로자 각자의 보상이 자신의 생산성과 간접적으로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임승차 문제라는 것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성과가 보수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개개인들은 자신의 직무에 노력을 투입할 유인이 적어지고요. 대신 다른 이들의 관대함, 뭐 좋은 팀 멤버에 의해서 자기가 오히려 또 좀 뭔가 관대함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력 전체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게 되고요. 공유할 수 있는 이윤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뭔가 이윤이 많이 남아야 공유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로자 생산성이 보수와 간접 연계돼서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것은 공유할 만한 이윤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의 500개 상장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최고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38%가 이익공유 프로그램의 어떤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했더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데 일본 이런 데서도 이익공유를 거기 보시면 어느 정도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데서도 하는 게 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팀 인센티브는 우리가 요 같은 맥락입니다. 팀 전체의 이익공유와 관련된 팀 전체 인센티브,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요, 크게 개수급과 시간급이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해당하는 토너먼트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